제 어릴 적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소 헷갈리는 기억의 조각들도 분명 얽혀 있고 기억에 빠진 부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어렴풋이 강이 흐르던 시골 마을에 살았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어머님께 물어보니까 저희 집이 칠곡의 어떤 낙동강이 흐르는 마을 근처에 있었대요. 대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힘든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 집이 기와집이었는데 삼시세끼에 그 외 나오는 그런 집이 있죠. 기와집의 방문은 창호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방문을 열면 마루가 보이고 마루 앞에는 조그만 마당이 있고 마당에는 또 감나무가 있죠. 그리고 부엌 내부에는 아궁이가 있는 그 시대의 전형적인 시골집이었죠. 제가 왜 그 집 구조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런 집 구조를 조금 아셔야지만 제 얘기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저희 집 바로 옆집에 이씨 아저씨네 집이 있었는데 가까운 이웃이다 보니까 이씨 아저씨 댁 가족들과 저희 집 어머니와 저는 매우 친하게 지냈었죠. 저는 이씨 아저씨 댁 아들인 동일이 형과 매우 친하게 지냈었죠. 저랑 3살 차이가 나는 형인데 독자라 그런지 저를 친동생처럼 잘 대해줬던 형이었죠. 동일이 형이 늘상 학교 다녀오면 저랑 항상 같이 놀아주고 그랬었죠. 형네 집이나 저희 집을 오고 가면서 거리낌 없이 같이 밥도 먹고 또 그 당시 인기 있던 애니메이션이었던 미래소년 코난이란 프로가 있었는데 그 만화 영화가 방영되는 시간이면 형네 집으로 단걸음에 달려가서 만화 영화를 같이 봤던 기억도 납니다. 그 당시 우리 집에 TV가 없었기 때문에 코난이 방영되면 어김없이 형네 집으로 가서 이렇게 만화 영화를 보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이 여름방학을 맞이했고 형이랑 저랑 뒷산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형이 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꼬드겨서 산에 같이 가자고 했던 것 같아요. 형이 저더러 같이 뒷산을 오르자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안 간다고 거절을 했죠.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뒷산에 가면 산귀신이 나온다고 산에 가지 말라고 늘 신신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산을 단 한 번도 오른 경험이 없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무섭기도 했죠. 그러자 형이 코난 얘기를 들먹이면서 저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음에 코난처럼 멋진 어린이가 되려면 산도 잘 가야 코난처럼 씩씩한 어린이가 된다고 저를 꼬드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 산에 안 가면 앞으로 절대 코난 못 보게 한다. 뭐 그런 지사반스 같은 융단 폭격에 저는 결국 형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산에 오르게 되었죠. 사실 형도 그때 처음으로 산에 가보기로 했던 거였죠. 사실 그 시절 워낙 산에 대한 소문들이 흉흉했던 터라 동네 어른들은 아이들이 산에 가는 걸 뜯어 말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동네 애들이 산에 갈 생각은 꿈조차 못 꾸고 있던 그런 시기였었죠. 근데 애들 심리가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욱더 하고 싶은 게 애들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심리잖아요. 형은 매우 들떠 있었어요. 만화 영화의 주인공인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코난처럼 꿈과 희망과 모험심에 부풀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산을 오르게 되었는데 그 산이 동네 야산이라고 해봐야 뭐 해발이 100여 미터밖에 안 되는 나지막한 산이었거든요. 대나무 숲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낮에 산에 올랐는데 그때가 대략 오후 한 3, 4시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산에 오르기 전 형이 대나무 2개를 꺾어다가 지팡이 삼으라고 저에게 그 1개를 건넸습니다. 그 대나무를 도인이 부리는 지팡이 마냥 탁탁 소리를 내며 짚고 올라갔어요. 재미있었죠. 그 나이에 뭘 해도 재미있죠. 그렇게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체감상 한
15분 정도 산속을 걸어갔을까요? 마른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미처 챙기지 못한 형과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죠. 굵은 장대비를 피하려고 주변을 살피다가 형과 저는 움막 같은 곳 발견했습니다. 더 낡고 천정이 일부 내려앉은 움막이었는데 얼핏 보기에 아마도 산에다가 밭을 일구고 오랫동안 방치된 움막 같아 보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흉흉해 보이고 꺼림직했는데 그렇다고 딱히 비를 피할 곳이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농막 안으로 대피하려다 보니까 농막 근처에 백자 같은 항아리가 땅에 반쯤 파묻혀 있는 게 보였는데 형이 그걸 집어들고 농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농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농막 안은 예상했던 대로 비가 와서 어두컴컴했고 여기저기 처진 거미줄들이 사람의 발길이 안 닿은 흔적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바닥에는 다 썩어서 부러진 나무 조각과 쓰레기가 막 널브러져 있었고 녹슨 집기도 보였습니다. 형은 백자 항아리를 신기한 듯 항아리를 들어다가 이리저리 막 돌려보고 만지작 만지작 그랬어요. 그러다가 형이 이 항아리 집에 들고 가야겠다고 그러고 품에 품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먼저 번쩍했고 여섯 천둥 소리가 꽉 들렸는데 그 소리에 놀라서 그만 품에 품은 항아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만 거예요. 항아리가 쨍그랑하고 깨지고 만 겁니다. 그러면서 항아리 속에 무슨 부적 여러 개가 쏟아졌는데 형과 전 놀란 토끼 눈으로 그걸 넣어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빗소리와 함께 여성의 음성이 뒤섞여서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주문을 외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약거를 보여주, 약거를 보여주. 계속 그런 소리가 리플레이 마냥 반복해서 들렸고 형과 전 몸이 굳은 채로 둘이 얼싸안고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천정에서 빗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머리 위로 뚝뚝 떨어지는 빗물이 저의 눈앞을 가리기 시작했고 손으로 빗물을 훔쳐냈는데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천정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랬더니 움막 천정에 뭔가 어떤 형체가 둥둥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몸이 대자로 허공에 둥둥 떠 있었고 어떤 여자 같았는데 얼굴과 몸이 바닥 쪽을 아래쪽을 저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눈과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피가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막 바닥 쪽은 금세 온통 피칠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모습을 어른 채로 쳐다만 보다가 얼마 동안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조금씩 말을 듣기 시작하자 우와! 하고 뛰쳐나갔죠. 움막 바깥으로 굵은 장대비가 막 쏟아붓는 가운데 제 등 뒤에 형의 비명소리와 함께 가쁜 숨을 몰아쉬는 씩씩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리도 들렸고 지득귀를 뜀박질하면서 철퍽철퍽하는 형의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뛰다가 저 멀리에 아저씨가 보이길래 형과 저는 아마 동시에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살았다는 생각. 그 생각에 그 아저씨 있는 쪽으로 저를 앞질러 간 형이 먼저 헐레벌떡 뛰어갔는데 먼저 달려간 형이 아저씨 살려주세요 움막에 그러다 으악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다시 뛰자 형을 먼 발치에서 뒤따라오던 저는 영문을 모른 채 형을 따라 막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을 뒤따라 뛰어가면서 그 아저씨 얼굴을 스쳐 지나가면서 잠깐 보게 되었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굴이 다 썩어서 부패된 시체처럼 보였습니다. 다 썩은 시퍼런 피부에 사람 아닌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극도의 공포가 찾아왔고 그래서 으악 하고 달아났죠.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렇게 턱까지 숨이 찰 정도로 계속 뛰어서
마을까지 내려왔죠.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놀란 가슴이 그나마 진정이 되었고, 저희는 동네 분이 할머니네 댁에 집 천정 밑에 가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형과 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분이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 저희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화가 나신 표정이었어요. 그런 표정으로 난데없이 굵은 소금을 저희에게 막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 잡것들이 얼른 썩 꺼지지 못해? 그러시면서 눈을 막 부라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할머니가 저희 보고 그러는 줄 알고 저희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죠. 평소 저희에게 늘 온화하셨던 분이 할머니의 그런 무서운 얼굴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할머니는 침을 택택 뱉으시고 징한 것, 요망한 것 그러시더니만 박바가지를 발로 밟아가지고 깨트리고 부엌칼로 대문 쪽을 여러 번 던지셨어요. 그러더니 칼 끝의 방향이 대문 쪽으로 향하자 그제서야 저희들 쪽으로 다시 다가와서 산에 다녀왔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산에 다녀왔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할머니께서 너희들 집에 돌아가거든 산에 갔었단 사실을 꼭 부모님께 알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우산을 건네주시고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산을 나눠 쓰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산에 갔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막 노발대발 혼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는 형네 집에 놀다가 왔다고 얘기하고, 저녁 먹고 나서 보물섬이라는 만화 잡지를 보다가 고단했는지 초저녁에 잠에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렴풋이 무슨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었는데 주변은 어두컴컴하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잠에서 깼는데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좀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방 천정에 낮에 음막에 봤던 창백한 여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긴 머리는 만류인력의 법칙에 따라 누워있는 저를 향하고 있었고, 누워있는 저를 향해서 늘어뜨리고 있었고, 눈과 코와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이 안 움직여지고 겁에 막 질려가지고 그 여자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천정에 둥둥 떠있는 그 여자가 천정에서 누워있는 저쪽으로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이. 그리고 그 여자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거리를 보여줘. 야, 거리를 보여줘. 숨이 조여오는 공포 속에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몸을 최대한 움직이려고 막 힘을 주는데 몸은 안 움직여지고 신음을 겨우 내뱉고 있는데, 그때 제 방문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휴,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면서 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어머니 얼굴이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낮에 산에서 마주한 아저씨 얼굴이었습니다. 그 부패한 그 얼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에 온몸에 힘을 최대한 주었는데 다시 눈이 딱 떠진 거예요. 그제서야 몸이 슬슬 풀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위에 눌렸던 거죠. 전 너무 무서워서 그날 밤 어머니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가서 어머니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쯤에 분이 할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는데 저희 어머니와 좀 긴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방 안에서 분이 할머니와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가지고 방에서 쫑긋 귀를 세우고 귀를 기울여 봤죠. 분이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선비 어멈, 어제 선비하고 동일이가 마당에 귀신들을 달고 왔던데 애한테 무슨 얘기 못 들었어? 선비는 괜찮은겨? 네? 정말요? 애가 별다른 얘기는 안 하던데요? 옆집에 동일이가 말이요 충격을 받았는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대요. 동일이가 경기를 막 일으키고
병원에 실려간 모양이요. 자네 아들하고 같이 산에 다녀온 모양인데 그러자 어머니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 선비도 산에 갔다고요? 우리 아들은 별 이상 없던데요. 아니요 선비 어멈 지금은 선비가 그럴지 몰라도 앞으로는 모를 일이요. 산속의 그 악귀들 보통 악귀요? 아 글쎄 3년 전 기억이 안 나는가? 마을 김씨 부부 산속에 들어갔다 봉변을 당했잖아. 2년 전에는 마을 동이도 그랬고 동이도 산에 갔다가 크게 다쳐가지고 절름발이가 됐잖아. 그 흉측한 악귀가 그렇게 만든 거요. 아니 분이 할머니 그래서 마을에 큰 스님 불러다가 악귀를 퇴치하지 않았나요? 그러게 그 악귀들을 스님이 봉인을 시켰는데 산에 갖다 묻었는데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기어 나왔노? 아휴 저런 다시 마을에 날 잡아야겠네. 스님을 불러야겠네. 아무튼 선비 좀 잘 좀 지켜보게. 선비 어멈 난 이장댁에 가볼게. 분이 할머니 조심히 가셔요. 그렇게 어머니와 분이 할머니의 대화가 끝난 뒤에 전 이제 어머니께 혼나는 일만 남았구나 그러고 바짝 초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박바가지를 가져다가 조밥을 담고 나물을 담아서 마당에다 갖다 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여길 와. 그것 얼른 먹고 다시 산속으로 돌아가. 박바가지를 발로 밟아서 탁 하고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서 부엌칼로 제 머리와 어깨 주변을 쓱 하고 휘젓더니 저에게 마당에 가서 동서남북으로 침을 3번씩 뱉고 오라고 그리고 또 소변도 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렇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절 웬만한 동네 어른들은 그런 무속적인 간단한 비방법을 다들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고 어머니는 이웃집 이씨 아저씨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무서워서 같이 가자고 하니까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금방 돌아오시겠다고 하시고는 어머니께서는 이웃집으로 가셨죠. 그에 홀로 남겨진 저는 어젯밤 겪었던 공포가 스멀스멀 다시 찾아들기 시작했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금방 돌아오신다던 어머니는 소식이 없고 밤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방문 밖에서 동일이 형 음성이 들렸습니다. 선비야, 안에 있니? 문 좀 열어줘. 그 소리를 듣고 전 반가운 마음에 전 문을 열었는데 뒤늦게 아차 하고 후회를 하게 되었어요. 마루 앞에 어제 본 여자 귀신이 얼굴에 피칠갑을 한 채로 떡하니 서 있었고 동일이 형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아 맞다, 동일이 형 벙어리 신세가 되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다고 했지? 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이런 후회가 밀려들기 전에 전 그 여자 귀신의 귀괴한 웃는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해버렸죠. 눈을 뜨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때 잠시 기억에 남는 건 누운 제 곁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고 코피를 흘리시면서 불경을 외시는 스님분이 보였고 스님 뒤로 창호 방문 밖에 그 여자 귀신의 그림자가 보였고 스님이 외시는 지장경을 그 여자 귀신이 따라 외고 있었는데 소름 끼치는 그 귀괴한 음성으로 지장경을 그 여자 귀신이 조롱하듯이 거꾸로 외고 있었습니다. 전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고 다시 의식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안개 자욱한 강가에 나룻배를 타기 위해서 낯선 사람들 틈에 제가 섞여서 줄을 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제 손을 잡고는 아직은 너가 배를 탈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산속의 어떤 오솔길을 안내를 해주셨는데 전 그 오솔길을 따라서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다시 눈을 떴는데 보니까 법당에 제가 누워있는 겁니다. 제 주변에는 여러 명의 스님들이 저를 애워싸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연세가 많아 보이는 스님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구나 그러시고는 저를 일으켜서 부축하고 법당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법당 밖에는 어머니와 옆집 이씨 아저씨, 마을 이장님, 분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우셨는지 얼굴이 막 눈물 범벅, 코 범벅이가 되셨는데 분이 할머니가 어머니 등을 살짝 두드리면서 쓰담쓰담 하시면서 아이고 이제 됐네, 이제 됐어, 애썼다 그러시면서 어머니를 위로하셨고 어머니는 스님들께 연신 고맙다고 우리 아들 살려줘서 고맙다고 계속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얼이 빠진 상태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4일 전에 저녁 무렵에 어머님이 이씨 아저씨 댁을 다녀오셨는데 어머님께서 집에 와보니까 방문이 열려져 있었대요. 그리고 저가 막 자해를 하고 있었대요. 부엌칼로 제 몸을 군데군데에다가.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섭수라치게 놀라셨죠. 그래서 막 저를 뜯어 말렸고 저의 손과 다리에는 상처로 피범벅이 되었다는데 어머니는 저를 더 이상 자위를 못하게 밧줄로 꽁꽁 묶어서 포박을 하셨대요. 그런데 저는 계속 웃고 있었대요. 미친 사람처럼. 그 웃음소리가 애가 내는 웃음소리가 아니었답니다. 마치 성인이 비꼴 때 내는 웃음소리처럼 기괴하게 들렸대요. 그렇게 몇 시간째 제가 웃음을 안 멈추고 계속 웃다가 지쳐서 실신을 했었대요. 어머니도 저를 제지하고 온 신경을 쓰다가 지친 모양인지 깜빡 잠에 드셨는데 그랬는데 집 밖에서 흐느끼는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었대요. 비통한 여성의 울음소리를 듣고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더니만 창호 문 밖에 어떤 형체의 그림자 같은 게 흐릿하게 보였는데 여성의 그림자가 보였대요. 그리고 밖에서 그런 말을 했대요. 그 아이 내 재물이야. 내 재물이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여자보다 강하다는 그런 말처럼 그때 사실 어머니도 사람이니까 당연 무서웠겠죠. 무서웠지만 애가 이 지경이 된 게 문 밖에 있는 저 요괴인지 뭔지 때문이란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신 거죠. 그래서 주방에 가서 부엌 칼을 날이 안 선 그 부분 쪽을 입에 꽉 무시고는 소금하고 팥을 한 움큼 들고 오셔가지고 방문을 활짝 열고 막 뿌리기 시작했대요. 막상 방문을 여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마당에 있는 닭을 그 자리에서 잡아다가 닭피를 집마당 군데군데 뿌리시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오시려는데 어머니 등 뒤에서 귀신의 음성이 들렸대요. 애처롭구나. 애처로워. 너무 애쓰지 마라. 순간 극한의 공포가 찾아왔지만 어머니는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어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시고 얼른 방 안에 들어오셔서 방문을 걸어 잠그셨대요. 다행히 절에 받아온 호랑이 그림이 창호 문 옆에 붙여져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몰라도 그 처녀 귀신은 마루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왔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염주를 계속 돌리시면서 불경을 외셨는데 밖에 있는 영가도 조롱하듯이 어머니 따라 불경을 계속 외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웠대요. 그렇지만 아들을 지키느라 이를 악물고 버텼대요. 그러다 어머니는 어느새인가 잠에 드셨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눈을 뜨신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마룻바닥에는 긴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군데군데 있었대요. 그리고 마당에 흙이 잔뜩 파져 있는 걸 발견을 했대요. 마치 개가 흙을 파놓은 것 마냥 그 처녀 귀신이 방문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 흔적 같아 보였대요. 어머니는 지체 않고 김씨 아저씨와 분이 할머니를 만났고 이분들과 함께 의논한 끝에 마을에서 10리 밖에 있는 절을 찾아갔대요.
절의 주지 스님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저를 집에서 스님을 한 분 불러다가 테마의식을 치렀는데 실패를 했던 거죠. 그래갖고 저를 절의 법당에다 다시 데려다가 3일 밤낮을 스님들이 테마를 해서 제가 제 정신으로 돌아온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이 형은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서서히 회복이 되어서 나중에 말도 할 수 있었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제가 조금 커서 중학생이 될 무렵에 어머니께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 얘기가 정말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인데 부잣댁 아가씨하고 대장간 총각하고 사랑에 빠져서 야반 도주를 하다가 깊은 산속에서 부잣집 식솔들에게 붙잡혔고 부잣댁 아가씨하고 대장간 총각은 밤새 얻어 터져서 죽게 되었대요. 굳이 왜 자기 딸까지 죽였는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었는데 부잣댁에서 그만큼 체면을 중시했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흔했대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스토리지만 그 시절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얘기였죠. 그런데 그 부잣집 아가씨와 대장간 총각이 죽었던 장소가 저랑 동일이 형이 비를 피했던 움막이 있었던 장소였다네요. 그 부잣집 아가씨와 대장간 총각은 한이 맺혀서 둘 다 악귀가 되었는데 이 악귀들의 영향 때문인지 적지 않은 이곳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봉변을 그렇게 당했대요. 산에서 귀신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도망오다 넘어져서 크게 다친 사람들부터 죽거나 미쳐버린 사람들까지 한둘이 아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근처에 있는 절의 큰 스님이 이 악귀들을 물리치셨는데 천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악귀들을 백자 도자기에 넣어서 봉인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백자 도자기를 땅속 깊은 곳에다가 묻었대요. 그랬는데 이 도자기가 오랜 세월 비가 오고 지형이 뒤바뀌어서 땅 밖으로 나온 게 아닐까. 아니면은 우리 마을에 어떤 그 앙심을 품은 사람이 일부러 악귀들을 봉인시킨 백자 도자기를 끄집어낸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추측과 설들이 나돌았는데 아무튼 그걸 동일이 형이 깨트려서 악귀가 저를 타고 괴롭혔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 어린 시절,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쯤인가 부산에서 울산으로 전학을 오게 되거든요. 아버지 이직 문제로. 그래서 울산 동구 화정동 지역의 산동네에 살게 되었죠. 거기가 일반 주택단지에서 산길로 한 15분 정도 올라가면 집이 4채 정도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중에 한 채는 폐별장이었으니까 딸랑 3채밖에 없는 산동네에 살게 되었는데, 아무튼 제가 거기 산동네에 살면서 2번 정도 무서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 겪었던 일은 이미 앞서 얘기를 했었죠. 저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울산 동구 괴담 얘기 그 영상에 그 얘기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화면 상단에 카드를 달아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대략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이죠. 반 친구들이랑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산동네 폐별장에 갔다가 그 별장에서 억울하게 죽은 여자 영가에게 시달렸고, 그때 마침 그 자리에 폐별장에 그 여자 영가에 빙의된 이웃집 아저씨도 계셨는데, 이웃집 아저씨 아내분이 섭외한 무당에 의해서 이웃집 아저씨는 결국 그 별장에 빙의굿을 하게 되고, 그 폐별장에 있었던 저와 같은 반 친구들은 또 비방을 받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스토리였죠. 그런 일을 겪고 6개월이 지나서 경험한 일입니다. 그 일을 겪고 저는 저와 제 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특히 애들은 더 그렇죠.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잊어먹죠. 그때 산속 별장에서
영가를 접해서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도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되니까 그 일을 새까맣게 잊게 된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다가 제가 미술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그 집으로 좀 늦게 귀가를 하게 되는데 학교 수업 마치고 학원 끝마치면 밤 7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때가 겨울철이라 해가 좀 일찍 졌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면 어둑어둑해질 때였는데 그렇게 학원 수업 때문에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희 집 가는 길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산길을 15분 정도 올라가야 집이 나오니까 늘 해가 지기 전에 산길을 올랐을 때는 집으로 갈 때는 몰랐던 공포가 다시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둑어둑한 산길을 올라서 특히 폐별장을 지날 때는 더욱 섬뜩했죠. 1년 전에 이미 그 별장에 있던 여자 영가를 무당이 구술했다고는 했는데 그때 별장에서 영가에게 시달렸던 트라우마가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그 별장을 지날 때는 항상 뛰어가곤 했죠. 무서우니까. 그때 손전등을 항상 들고 다녔는데 그걸로는 밤에 산길을 오를 때 언습해 오는 공포심이 해결될 리가 없었겠죠.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죠. 36개 주랭랑이었는데 학원 수업 끝내고 집에 가기 위해서 산 입구 쪽 별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가면서 최대한 체력을 비축한 뒤에 폐별장 근처에 다다르면 그때부터 고개를 땅 쪽으로 쳐박고 앞도 안 보고 냅다 뛰어갔죠. 이문세의 히트곡 소녀를 열창하면서 내 곁에만 떠나면 안 돼요. 그 곡을 1절까지만 그렇게 부르면 집 앞에 도착을 했거든요. 참 그때 그 장면을 누가 보면 찐따처럼 보였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거기 방청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늘 그런 식이었죠. 그러고 집에 와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 이제 강아지 배추가 막 짖어대기 시작하면서 반갑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줬고 어머니께서는 현관문을 열고 마중을 나와주셨죠. 그렇게 학원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서였을까요? 어느 날 저녁에 수업을 끝내고 밤에 집을 가기 위해서 산길을 오르는데 그날은 비가 왔어요. 우산 쓰고 걷고 있는데 비포장 흙길이라 길이 질퍽질퍽하고 미끄러워서 빨리 걷지는 못했죠. 거기다 바람은 그날따라 어찌나 불던지 우산이 다 휘청거려서 두 손으로 우산대를 꼭 쥐고 손전등은 입에 물고 아주 힘겹게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산길을 올라가다가 공포의 폐별장에 다다랐고 그때부터 전 바짝 긴장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인기척이 나서 가려진 우산 밑으로 시선을 향했더니 어떤 사람의 하체가 보이는 거예요. 맨발이었는데 그거 보고 너무 놀라서 우와 엄마야 하고 진저리를 쳤는데 자세히 봤더니 폐별장 맞은편 집에 사시는 이웃집 아저씨가 대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비를 쫄딱 맞고 서 계셨는데 의아해했죠. 하지만 바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는데 이웃집 아저씨는 제 인사를 안 받아주시고 초점 없는 눈빛으로 그냥 무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뻣뻣하게 서 계셨는데 특히 그때 그 아저씨의 눈빛이 좀 이상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뭔가 이질감 같은 게 들었어요. 전 그때 어색하고 살벌한 분위기를 얼른 회피하려고 그냥 얼른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죠. 집에 가면서도 계속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웃집 아저씨를 자주 뵙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보면 인사를 받아주고 그랬던 분이신데 왜 그럴까? 뭐가 화나는 일이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렇게 그 아저씨랑 저랑 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주 볼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고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비가 왔는데 그날도 역시 학원 수업 끝내고 또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비가 달아서 이틀 동안 연달아서 오니까 산길이 더욱 질퍽질퍽하게 되었어요. 가뜩이나 밤이라 잘 안 보이는데 흙길 군데군데 웅덩이도 좀 많이 생겼고, 그래서 최대한 더욱더 조심스럽게 걸어가게 되었죠. 웅덩이를 피하려고 까치발을 하면서 겨우겨우 집으로 가고 있을 때였죠. 공포의 폐별장이 나오자 저는 살짝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옷이고 신발이고 나발이고 어머니에게 욕을 먹더라도 다 버려도 뛰어갈 건지 아니면 그대로 걸어갈 것인지 그런 고민을 살짝 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웃집 아주머니 음성이었는데 선비야, 선비야 그러는데 이웃집 아주머니는 어디 계신지 안 보였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음성만 들렸던 거예요. 일단 네 아주머니 그러고 대답은 했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네? 그러고 이웃집 대문 근처로 가봤어요. 이웃집 대문 안에서 저를 보고 계신가 싶어가지고 이웃집 대문 밖에서 이렇게 기웃거렸더니 대문은 열려져 있는데 이웃집 불이 꺼져 있어서 마당은 깜깜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 잘못 들었나? 그러고 다시 집으로 가려는데 또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비야, 선비야. 분명 또렷하게 들려서 그 소리 나는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춰봤더니 마당 쪽으로 이웃집 마당 우물 근처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비를 쫄딱 맞으시면서 저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셨는데 그 모습이 이질감이 드는 거예요. 무서우면 그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는 법이죠. 이웃집 아주머니 몸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은은하게 났던 것도 그렇고 오라고 손짓하는 제스처 자체도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았어요. 마치 고장난 로봇이 부자연스럽게 손을 움직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주머니의 실루엣이 일렁일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혼비백산했죠. 그리고 달아나려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몸이 굳어서 그 상태에서 기괴한 모습의 아주머니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몸을 으드드드드 전기가 감전된 것처럼 막 떠시더니 갑자기 우물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선가 이웃집 아저씨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혼절해 버린 거죠. 그러고 한참 후에야 눈을 뜬 것 같은데 눈 뜨자 어렴풋이 어머님의 모습이 좀 흐릿하게 보였고 정신을 차리니까 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서 제 팔을 주물러 주시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대답하고 어머니께 제가 어떻게 해서 집으로 오게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밤에 잠시 깜빡 졸으셨대요. 그랬는데 죽은 강아지 상추가 나와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제 주변을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낑, 막 낑 되면서 그 꿈을 꾸고 잠에서 깨셨는데 영 뭔가 좀 찜찜하고 불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올 시간도 다 되었고 그래서 마중을 나가려고 집을 나와서 걸어가시다 보니까 이웃집 대문이 열려져 있었고 저가 이웃집 마당 우물가에 기절해 있는 걸 발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에게 저를 업어달라고 부탁을 하려다 보니까 이웃집 불은 꺼져 있었고 인기척이 없었대요. 거기다 아버지는 야간이셨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이웃집 아저씨께 부탁을 해가지고 저를 업어다가 집까지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전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분명 이웃집 대문 밖에 있었는데 제가 우물 근처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에 분명 귀신에게 홀렸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그때 가서야 어머니께 제가 한 이틀간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집에 오기 전에 이웃집 아저씨가 자기 집 앞에서 비를 막 쫄딱 맞고 뻣뻣하게 서가지고 인사를 건넸는데 들은 척 만 척 했는데 눈빛이 좀 이상했다더라. 그리고 방금 전에 이웃집 아주머니와 똑같이 생긴 귀신이 우물 속으로 막 들어가더라. 그런 얘기를 들려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니만 그 표정을 내서 지우려고 하시면서 너가 제대로 못 본 거일 수도 있다. 요즘 너가 학원 다닌다고 무리해서 기가 많이 허해진 것 같다고 얼른 방에 가서 쉬어라고 그러시고는 말씀을 아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굣길에 저희 집 밑에 있는 그 산길 진입로 쪽에 웬일인지 어머니께서 마중을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산길을 어머니 덕분에 이제 마음을 놓고 집으로 갈 수가 있었죠. 그날 어머니께서 저희 집이 곧 이사를 갈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사 갈 동안은 한동안 마중을 나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더 이상 대꾸하진 않았죠. 그로부터 한 3일 동안 어머니께서는 학원 수업 마칠 때마다 계속 마중을 나오셨고 4일째 되는 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부터 궁금한 부분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계속 여쭤봤죠. 이웃집 아저씨는 뭐 그 후로 어떻게 되었냐, 그리고 이웃집 아주머니 정체는 뭐냐, 이사는 갑자기 왜 하게 된 거냐, 뭐 그렇게 어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폭풍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역시 뭐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죠. 애들은 몰라도 된다. 나중에 너가 좀 더 이렇게 크면 알려주겠다. 그런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죠. 애들이 뭐 그렇잖아요. 궁금한 건 못 참죠. 그래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머님께 질문을 하다가 딱밤을 맞을 때가 많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이사한 우리 집에 산 동네에 살던 이웃집 부부가 저녁에 집들이를 왔는데 그때 저의 모든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와 어머니가 대화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문제의 이웃집 아저씨가 정신이 나가서 빨가벗고 돌아다닐 때가 그렇게 많았대요. 또 한날은 고성방가를 하면서 우리 집과 이웃집 대문을 막 두드린 적도 있었답니다. 그게 누가 봐도 제정신은 아니죠. 그래도 이웃이고 한두 번은 뭐 술주정이겠거니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고 어느 날 그 문제의 이웃집 아저씨가 저희 집 대문을 막 발로 쾅 차가지고 대문 안으로 들어와서 기르던 가축들 막 닭하고 막 토끼하고 막 그 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제지하려고 하는데 그 이웃집 아저씨가 어머니를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그 문제의 이웃집 아저씨가 제압을 당했고 수상하다고 느낀 경찰들이 그 아저씨 집으로 현장 조사를 하러 가봤는데 그러던 중에 우물가에서 시신을 발견한 것이죠. 시신이 그 문제의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의 연행된 아저씨는 계속 그런 말을 했었대요. 아저씨가 여자 음성을 내면서 이 무당년 내가 두고 봐라.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문제의 아저씨는 3년 전에 본인 앞집 폐별장에 여자 영가에 빙의된 아저씨였죠. 네, 그 폐별장에서 막 미쳐서 춤추고
절구통에 막 방아 찍고 했던 그 아저씨 맞습니다. 제가 앞서 올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저씨가 그때 빙의굿을 받았는데 근데 어떤 부분에서 뭐가 뒤틀렸는지 그 아저씨 댁과 무당과 굿에 대한 어떤 그 껄끄러운 돈 거래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서 어느 누구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부분도 뭐 무당이 잘못했다더라 아니면은 그 집이 뭐 잘못했다더라 정확하게 단정 내릴 수는 없는데 팩트는 그 이웃집 아저씨는 분명 굿을 받았죠. 그럼에도 그 아저씨는 빙의가 된 상태로 자신의 아내까지 우물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 그날 우물 근처에 기절한 날 죽었던 상추가 저를 구해준 게 아닐까. 어머니의 꿈 내용을 듣고 생각을 해본 결과 수호령 같은 동물도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죽었던 강아지 상추가 수호령같이 저를 지켜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어머니께서도 일을 다니신다고 한동안 그 문제의 이웃집과 마주할 시간도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뒤늦게 그런 사실을 아시고 경악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산동네에 계속 살다간 저희 집 가족들도 언제 어떻게 봉변을 당할지 몰라서 그렇게 서둘러서 이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이때 겪었던 일은 뭐 별로 그닥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묻어두고 지냈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성인이 다 되어서의 일인데요. 중학교 반창회에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별로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반 친구들에게 막 무서운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도 막 졸라대서 반창회에서 그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때 제 얘기를 동기들만 들었던 게 아니고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서도 듣게 되었는데 제가 하던 얘기를 곰곰이 듣고 계시던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제가 살았던 동네가 혹시 거기 아니냐? 그렇게 제가 살았던 곳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주소를 어떻게 아시냐고 선생님께 제가 물어봤더니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반 담임을 맡으시고 1년 있다가 여자 중학교로 전근을 가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몇 년이 안 된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죠. 선생님께서도 그 학교에서 가끔 그 반 학생들에게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학생들에게 수고했다고 가끔 보너스로 무서운 얘기를 들려주시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얘기를 좋아하는 것까진 좋은데 보통은 재미삼아 듣잖아요. 시청자분들처럼 뭐 밤잠 안 올 때 듣는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자기 반 여학생 중에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고 맹신하는 여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학생은 귀신을 보고 싶다는 그런 집착이 너무 강해서 분신사바 같은 그런 강령술도 하고 다녔고 또 밤 12시에 불 꺼놓고요. 그 피 묻은 수건으로 거울도 쓱 닦아서 뭐 향도 피워보고 촛불도 피워보고 뭐 그랬던 여학생이었대요. 그러던 한날 그 여학생이 여중 뒷산에 배밭에서 귀신을 봤다고 선생님께 자랑하듯이 얘기를 전했대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절 중학교에 로가 하나 있었는데 밤 12시에 여중 뒷산에 배밭 오두막에 가서 숙이라고 3번 부르면 여자 귀신이 나온대요. 그런 소문이 이제 괴담이 여자 중학교에 이제 떠돌고 있었는데 실제로 반 여학생이 밤 12시에 여중 뒷산 배밭에 오두막에 간 거예요. 그리고 숙이라는 이름을 3번 불렀더니만 실제로 배밭 오두막에 중년으로 보이는 여자 귀신이 자기 바로 앞에 나타났대요.
그리고 그 여자 귀신이 여기 말고 더 좋은 곳으로 갈까? 그런 얘기를 하길래 막 겁에 질려서 막 도망갔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심각하게 그 얘기를 뭐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애가 관심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대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그 여학생이 선생님께 귀신을 봤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여학생 말로는 다시 여자 중학교 뒷산 오두막에 갔는데 수기 그렇게 3번 이름을 부르니까 오두막에 또 그 여자 귀신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여기 말고 좋은 곳으로 갈까? 그 말을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반 여학생은 홀린 듯이 그 귀신을 따라갔는데 중간에 기억이 끊어졌고 눈 떠보니까 어느 집 우물가에 자기가 기절해서 누워 있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쯤 되니 이제 심각해지죠. 여학생이 그냥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애 상태가 이제 심각하다는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반 여학생을 타일러서 다신 그 장소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여학생 학부형한테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애가 밤에 산에 돌아다니고 막 이상한 곳을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학생에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전했대요. 그러고 일주일 있다가 그 여학생이 결석을 했는데 그 여학생 집에 전화를 해보니까 실종 신고가 되었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학교 수업을 끝마치시고 반 여학생 학부형을 찾아뵈었대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반 여학생에게 들었던 얘기도 있고 대충 짐작이 가는 것도 있어서 선생님께서 학부형들과 함께 여자중학교 뒷산 오두막에도 가보고 또 근처에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서 우물이 있는 집을 찾아서 가보게 되었는데 그때 그만 경악하고 만 거죠. 그 집 우물 속에 뭔가 사람 같은 형체가 보였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우물 속에 있는 그 형체를 건져서 봤더니만 자기 반 그 여학생이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선생님과 학부형들 오열하고 난리 난 거죠. 그때 우물에 빠져서 하늘나라로 간 여학생은 사고사로 처리가 되었는데 선생님께서 제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어쩌면 그 제자가 사고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반 여학생이 말하던 배밭의 여자 영가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우물가의 여자 영가하고 같은 영가가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그 여중학교 뒷산 배밭과 제가 살았던 산 동네는 걸어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같은 동네였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 이웃집 우물에 빠져서 죽은 원기가 선생님 반 여중생을 홀리게 만들어서 죽게 만든 건 아닐까. 선생님께서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데 그날 재미있자고 무서운 얘기를 시작했다가 소름이 끼쳤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네요.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전해드릴 얘기는 완전 전설의 고향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외할머니께 들었던 얘기거든요. 제 어린 시절 외가댁에 놀러가서 밤잠 안 올 때 외할머니에게 막 재미있는 얘기 해달라고 막 졸라대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외할머니가 젊었을 때 얘기니까 아주 오랜 옛날 얘기가 되겠죠. 외할머니가 아가씨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 마을이 지금으로 치면 태안의 백화산 부근에
무슨 골이라는 동막골처럼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최씨 아저씨가 살았대요. 그 아저씨는 술도 좋아하시고 노래 부르고 장구 치는 걸 매우 좋아하셨대요. 한마디로 흥이 있으셨던 분이셨는데 동네 잔치마다 최씨 아저씨를 안 부르는 곳이 없었대요. 요즘 말로 인사였던 거죠. 어느 날 그날도 동네에 잔치가 있었는데 옆마을 친구 김 씨의 아버님의 칠순 잔치에 가셔가지고 밤새 술을 드시고 얼큰해지신 최씨 아저씨가 늦은 시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때 밤도 야심한 시간이고 최씨 아저씨도 술을 과하게 드셨기 때문에 칠순 잔치를 열었던 친구분이 이제 말렸죠. 최씨 아저씨를 그냥 집에 보내려 하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는지 최씨 아저씨를 못 가게 뜯어 말렸대요. 야, 이 친구야,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험한 고갯길을 어떻게 걸어가시려고 그러시나? 이곳에 묵을 방이 많으니까 하룻밤 묵고 가시게. 친구의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최씨 아저씨의 그 황소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대요. 최씨 아저씨는 다른 곳에 가서 밤새도록 놀지언정 잠은 꼭 집에 가서 주무셨던 분이셨대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가리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새벽 시간에 그것도 만취가 된 몸으로 집에 가기 위해서 고갯마루를 터벅터벅 걸어가셨대요. 그 고갯길을 넘어가서 오랫길을 걸어가면 집이 나오는데 갑자기 최씨 아저씨 앞에 푸르스름 하면서 뜨거워 보이지도 않는 도깨비 불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순간 화들짝 놀라서 술이 다 깨더라 합니다. 옛말에 도깨비 불에 홀리면 크게 다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바짝 긴장하고 잽싸게 달아났답니다. 막 뛰어가면서 한 번씩 뒤돌아봤는데 도깨비 불이 계속 졸졸 자기를 따라 오더랍니다. 그렇게 산길을 뛰어가다 체력이 방전되어서 더 이상 뛸 힘은 없고 에이 뭐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자포자기 상태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도깨비 불은 싹 하고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조금 쉬다가 기운을 차려가지고 다시 가던 길을 걸어갔답니다. 좀 전 도깨비 불을 보고 무서워서 최씨 아저씨는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셨대요. 아마도 타령이었겠죠. 타령을 부르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계셨는데 저 멀리 어딘가에서 어둠 속에서 본인을 부르는 타령을 따라 부르면서 얼쑤 좋다 지화자 그렇게 장단을 맞추시는 음성이 순간 최씨 아저씨는 눈이 휘둥그레지신 거죠. 그 야밤에 산길 고갯마루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산짐승이라면 모를까. 근데 사람 음성이 들리니까 최씨 아저씨께선 긴장을 하시면서 가던 걸음 멈추시고 거기 뉘시오. 뉘신데 자꾸 내 노래를 따라 부르시오. 그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오늘 김씨 잔치에 갔던 김씨 친구 박아무개라 하오. 오늘 잔치 때 본 적이 있지 않소? 그래서 최씨 아저씨께서 그분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갓을 쓰고 비단 도포를 입은 차림을 하고 화웨탈 같은 얼굴을 한 양반이 웃고 있길래 안면 있는 얼굴 같기도 해서 그런 거 같소만 그랬더니 그분이 네 보아하니 가는 길이 같은 방향 같은데 우리 서로 말동무나 하면서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최씨 아저씨께서 김씨 친구면 나랑도 친구지요. 적막한 밤에 산길을 안 그래도 적적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차라리 잘된 일이요. 박아무개 양반 같이 가 봅시다. 그러고 최씨 아저씨는 새벽에 야산에서 만난 그분과 같이 타령을 부르면서 고갯길을 터벅터벅 같이 걸어가고 계셨대요.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데 박아무개란 사람이 우리 그냥 집에 들어가기 허전하니 저랑 좋은 곳 들렸다. 술 한 잔 더 하시고 가시겠소 하면서 최씨 아저씨를 꼬드기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그러자 최씨 아저씨께서 아니 이런 첩첩산 중에 좋은 곳이 어디 있단 말이요. 그랬더니 당연히 있지요. 경치 좋고 물 좋은 곳에 주막이 있어. 거기가 바로 무릉도원이지요. 절 따라오시오. 그러면서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최씨 아저씨를 앞질러 가면서 그리 가지 말고 이리 오세요. 아니 거기가 아니고 이쪽이라니까요.
하면서 길 안내를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최 씨 아저씨는 이제 술에 취하니까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긴가민가 하면서 바가무게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산중에 폭포수가 흐르고 있고 폭포수 주변으로 복숭아 나무가 심어져 있고 선녀들이 춤을 추고 놀고 있으며 흥겨운 가락이 흐르고 있고 비단 옷을 입은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런 곳이 나오더래요. 최 씨 아저씨께서 눈이 휘둥그레지신 거죠. 그 동네 토박이 분이신데 여태껏 살면서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바가무게란 사람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제 날밤 새도록 음주 가무를 즐기셨대요. 그러시다가 최 씨 아저씨께서 언제 잠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자기를 흔들어서 막 깨우더래요. 이보셔, 이보셔, 괜찮으시오? 정신이 드시오? 그 소리를 듣고 눈 떠보니 신만이 차림을 한 사람이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자기를 흔들고 있었대요. 머리야. 괜찮소만. 여기가 어디요? 하고 최지 아저씨가 물어보자 신만이 분이 여긴 무덤가입니다. 네, 지나가다 여기 누워 계시길래 걱정이 돼서 깨웠소만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소? 그 말을 듣고 최씨 아저씨가 주위를 둘러봤더니만 어느 무덤가에 자기가 누워있더란 겁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봤더니만 옷은 다 이렇게 막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 온몸에 끓긴 자국과 상처가 나 있었대요. 그래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신만이 분이 여기 방치된 무용고자 무덤인데 저 같은 사람 아니면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죠.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오셨는지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무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봉부는 거의 다 으스러져 있었고 비석이 보였는데 그 비석은 상단 부분이 일부분 깨져 있었는데 이름은 좀 가늠이 되더란 겁니다. 비석에 박힌 그 이름을 보니까 박아무개란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순간 섬뜩함을 느꼈죠. 저 무덤에 있는 양반이 밤새 나한테 장난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그곳을 당장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신만이 양반 여기 빠져나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어? 그러자 내려가는 길은 저기 키 큰 소나무 보이시죠? 그리로 조심히 내려가셔야 할 겁니다. 가는 길 중간중간에 온통 가시 덤불이에요. 그 말을 들은 최지 아저씨는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신만이 분이 가르친 곳을 따라서 빠져나오다 보니까 자기 옷이 왜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온몸에 끓혀서 상처가 나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 겨우 비집고 지나갈 좁은 통로 주변에 온통 가시 덤불로 이루어져 있었답니다. 그 험한 가시밭길을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집으로 도착한 최지 아저씨는 대문을 두드려서 아내분이 대문을 열어줬는데 아내분이 남편의 몰골을 보고 아연실색했던 것이죠. 옷은 다 갈기갈기 찢겨져가지고 이제 피칠갑이 되어 있었고 목이며 팔이며 다 끓긴 자국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며 칠색팔색을 했었지만 최씨 아저씨는 너무 고단해서 그러니 일단 잠 좀 자고 그러고 나서 얘기하겠다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답니다. 그러게 한참 잠을 자고 나서 아내한테 간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게 된 거죠. 남편의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아내는 최씨 아저씨에게 간밤에 본 게 도깨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여줄 게 있다면서 주방에 가서 그릇을 들고 왔는데 최씨 아저씨가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내분이 그릇에 담긴 내용물을 보여주면서 이건 사리 빗자루를 태운 재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내분이 밤에 어떤 들짐승이 집안에 닭장을 습격을 해서 닭들을 잡아먹고 갔는데 거길 청소하다가 이제 사리 빗자루에 피가 묻어서 하루 종일 찜찜했었대요. 사리 빗자루에 피를 묻히면 가족들에게 도깨비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사리 빗자루를 태웠는데 그 재를 가지고 다니면서 도깨비가 나타나서
만약에 자신을 괴롭히면 불이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내분이 쌀이 빗자루를 태운 채를 종이에 꼬깃꼬깃 싸서 최씨 아저씨에게 건네주더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고 최씨 아저씨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박아무개란 그 존재에게 뭐 도깨비인지 귀신인지 모를 그 존재에게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날 밤새 괴롭혔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는데 답은 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한 며칠 있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한날 호두나무를 이렇게 이제 털어가지고 호두를 까먹으려고 하니까 벙어리 아들놈이 호두를 까기 위해서 주먹만한 돌을 들고 왔는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비석 같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났냐고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며칠 전 벙어리 아들이 산에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갔다가 이제 주워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박씨성이 일부가 새겨져 있었대요. 그제서야 무릎을 탁 치고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최씨 아저씨는 그날 바로 며칠 전 자기가 홀려서 누워있었던 박아묵의 무덤을 찾아가서 깨진 비석 조각도 다시 붙이고 손도 보고 으스러진 봉분도 다 복구하고 제사를 지냈대요. 그리고 철부지 우리 아들놈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을 텐데 부디 노여움 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가끔 명절마다 벌초하러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절을 한 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대요.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최씨 아저씨는 마을 동네 잔치에 또 불려갔던 거죠. 거기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다시 귀가하기 위해서 고갯마루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는데 눈앞에 자기 눈을 의심하는 상황이 벌어졌대요. 어두운 산길 곳곳에 있는 나무들마다 어떤 형체들이 보였대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각각 나무마다 시커먼 그림자들이 한 명씩 서 있으면서 눈을 뜨고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그거 보고 혼비백산한 거죠. 그래서 으악 하고 비명 지르고 달아났답니다. 막 그렇게 뛰어가는 내내 나무마다 서 있는 영가들이 자기 쪽으로 서서히 고개를 쓱 돌려서 쳐다보고 있었고 거의 기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어디에선가 야, 이것들아, 사람 좀 그만 괴롭혀라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 소리는 어딘지 귀에 익은 음성이더랍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 음성은 며칠 전 자신을 밤새 호되게 괴롭히던 박아묵의 음성이었던 거죠. 그 음성이 들리고 나무에 붙어있던 귀신들의 모습은 순간 사라졌는데 그래도 공포는 가시질 않았겠죠. 박아묵에도 분명 사람은 아닌 존재니까. 그래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자신에게 박아무개가 자기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이보게 최신 양반 오랜만이요. 그래서 무시하고 아무 대꾸를 안 하고 식은땀 흘리면서 막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에서 달아났대요. 도깨비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존재가 3번 이내 자기를 부르기 전에 대답하면 이제 화를 당한다는 사실을 침묵하며 뛰어갔던 거죠. 지난번에 대답했다가 당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던 길 정면에 자꾸만 박아무개가 나타나서 길을 가로막고는 무서운 얼굴로 이보게 최씨 양반 섭섭하게 왜 그러시나 그런 말을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최씨 아저씨는 계속해서 애서 외면하고 막 달아나기 시작했대요. 한참 뛰어가는데 등 뒤에서 이보게 최씨 그 길이 아니야. 그리 가면 안 되네 소리가 들렸고 어디에선가 천둥 같은 큰 진동과 울림과 함께 짐승의 포효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호랑이 울음소리였던 거죠. 눈앞에 갑자기 대오가 등장했답니다. 뛰던 걸음을 멈추고 털썩 주저앉아 굳어버린 최씨 아저씨는 아,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 생각하며 눈 찔끔 감고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잠시 그러고 있었는데 왠지 고요한 거예요. 뭐 평화스럽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아무런 일이 없고 주변이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살짝 그 찔끔 감은 실눈을 떠봤는데 대호는 산속 어디론가를 향해 어슬렁 어슬렁 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박아무개는 화해탈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답니다. 그러더니 박아무개가 최씨 많이 놀랐나? 이걸로 내 지난번 장난친 일은 퉁치기로 하세.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최씨 아저씨는 어이쿠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살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영가부 절을 했답니다. 그러자 박아무개가 고맙다니 내 한 가지 부탁을 함세. 내가 허기져서 그러니 자네 집에 가서 밥상을 한 상 대접받고 싶네. 그 말에 최씨 아저씨는 잠시 머뭇거리면서 고민을 했었대요. 도깨비를 집으로 불러들이면 큰일 난다는 말을 익히 들어서 알기 때문에 순간 몸에 지니고 있던 쌀이 빗자루채를 박아무개에게 얼굴에 확 뿌려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어찌됐건 그 존재가 뭐 누구건 간에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상 그러기엔 또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보아하니 해코지는 안 할 것 같아서 박아무개가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큰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 길로 박아무개를 집까지 데리고 왔었대요.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내가 대문을 열고 나왔는데 다행히 아내 눈에는 박아무개가 안 보였는지 어딜 다녀왔냐고 평상시처럼 얘기를 했고 최씨 아저씨는 시장 가니까 밥상과 술과 고기도 좀 내와달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아내분이 누가 다른 손님이 또 오시냐고 물었는데 최씨 아저씨가 나중에 그건 얘기를 다 할 테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상을 차려달라고 거듭 부탁을 했었대요. 그렇게 해서 박아무개는 푸짐한 밥상에 술까지 걸신 든 거 마냥 허겁지겁 먹어대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최씨 아저씨 아들을 보면서 인자한 미소를 짓더니만 내가 오늘 이 집에 온 이유는 당신 아들 때문이라면서 갑자기 마당에 나가서 지팡이를 들고 와서 그 지팡이로 방 천정 지붕 모서리 쪽을 툭툭 하고 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붕에 흙이 떨어지면서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구멍에서 갑자기 애 팔뚝만한 지네가 툭 하고 떨어지더랍니다. 최씨 아저씨는 그 모습을 보고 막 기겁을 했는데 박아무개는 지팡이 끝에 뾰족한 부분으로 콕 찍었더니 지네가 규괴한 음성으로 막 비명을 지르더라는 겁니다. 박아무개는 이 요물이 이 요망한 것이 그동안 자네 아들을 벙어리로 만들었지. 그러니 이놈을 말려다가 가루를 내서 아들에게 먹이게. 그러고는 내가 제사밥도 얻어먹고 내 집도 고쳐줬으니 이 정도면 은혜는 갚은 것 같네. 그럼 난 갈 길이 바빠서 이만. 그러고 박아무개는 갈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배웅을 나간 최씨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겠죠. 그래서 박아무개 그 양반은 어쩌면 도깨비 같은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고 박아무개가 시킨 대로 지네를 말려다가 아들에게 먹였더니 벙어리 아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요즘 분들은 뭐 다소 생소한 얘기일 수 있겠는데 저희 때는 라떼는 우리 어렸을 때는 흔히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통해서 도깨비 불이나 도깨비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죠. 이 도깨비를 일부 강원도 지역하고 경상도에서는 톳제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도깨비 하면 머리에 뿔 달리고 가시 있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모습으로 연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모습은 일제 감정기 때 퍼뜨려진 일본 귀신 오니의 모습이죠. 우리의 토종 도깨비의 전형적인 모습은
도포에 갓을 쓴 평범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시청자 킹덤님의 사연입니다. 94년 여름에 나는 고삐 풀린 망아지였다. 대학생이 되고 자유를 맛보기 시작한 나는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며 불알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막차를 놓쳐서 동아리방에서 잠들기 일쑤였다. 그날도 그랬다. 같은 운동 동아리였던 친구와 나는 낮에 한참 운동을 하고 이른 저녁부터 선배와 동기, 후배들과 싸구려 안주에 술을 먹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던 날이었다. 낮부터 빈속에 술을 들이부어 이미 얼큰이 오른 상태로 근처에 사는 여자애들은 신사답게 집까지 데려다주고 2차, 3차를 지나서 어느덧 막차까지 끊겼다. 돈이 없던 친구와 나는 동아리방에서 자고 아침에 바로 수업을 가자는데 동의하고 동아리방으로 향했다. 우리 동아리방은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허름한 임시 동아리방이었다. 그 당시 웬만한 학교 부지는 예전 공동묘지였다는 흔한 이야기들이 많던 시기였다. 우리 동아리방도 예전 무덤이 있던 자리였다는 소문이 돌았던 곳이다. 그냥 흘려 듣기에는 믿음이 가는 말들이었다. 왜냐면 그 동네에서 어릴 적부터 사시던 어르신들의 말이었기 때문이다. 술에 취한 친구와 나는 수도가에서 대충 물만 묻히고 동아리방 소파에 널브러졌다. 안주를 얼마나 먹었는지 배도 부르고 더운 날이라 벨트를 풀고 바지를 벗고 최대한 편하게 잠들 요량으로 친구에게 혀가 꼬이는 말투로 더운데 바지 벗고 좀 편하게 자도 되겠지. 친구도 그래 뭐 우리밖에 더 있나. 술이 취해 눈뜨기도 귀찮아서 실눈으로 머리맡을 보았다. 어둑한 곳에 우리 말고 한 명이 더 있었다. 뭔가 이상해서 옆에 누운 친구에게 물었다. 바지 벗기 좀 그런데 여기 누가 있잖아. 눈도 뜨지 않은 친구는 뭐라카노? 누가 있노? 우리 뿌이다. 아니다. 여기 있네. 그리고 뭔가 싸한 느낌이 온몸을 감쌌다. 여자였다. 분명 여자다. 그 여자는 1차 끝나고 우리가 집에 데려다 준 그 친구였다. 너무 이상해서 눈을 다시 떠서 봤다. 그 친구다. 분명 그 친구다. 그런데 얼굴이 없었다. 머리 스타일, 옷, 바지 다 그 친구인데 얼굴이 없다. 그 여자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미동도 없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순식간에 온몸이 굳었다. 겨우 입을 떼서 친구를 급하게 깨웠다. 친구야. 입이 굳어 말이 잘 나오질 않았다. 그러던 중에도 그 여자는 나를 보고 있었다. 친구야. 낮에 집에 데려다 준 그 여자애 여기 있다. 무슨 소리고? 같이 데려다 줬는데. 야, 이 봐라. 내 머리맡에 있잖아. 뭔데? 무슨 소리고? 하며 친구가 불을 켠 순간 그 여자가 사라졌다. 난 식은땀을 흘리면서 친구 손을 잡고 급하게 밖을 뛰어나왔다. 벤치에 앉아 좀 전 봤던 여자의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려주니 친구도 너무 놀라면서 동아리방 근처도 못 가고 밖에서 밤을 새워야만 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린 막차 전에 집에 들어가는 착실한 대학생이 되었고 우리 동아리방 아니어도 여자 귀신을 목격했다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렸다. 시청자 헤라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작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는데요.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죽고 나서 저승사자 같은 분이 따라오라고 그랬대요. 따라갔는데 할머니가 너무 배가 고파서 가는 길에 마늘밭이 있길래 마늘을 하나 캐서 드셨대요.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막 승질을 내면서 지금 못 데리고 간다고, 여기서 있었던 일은 아무한테도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대요. 근데 할머니가 그러고 눈을 떴는데 그때 자기가 죽어서 본 게 저승사자가 맞구나 싶었대요. 그 이후로 3년이 지났는데 그때 저승사자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저희 할머니한테 저승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거죠. 분명 저승사자가 아무한테도 발설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갑자기 벙어리가 되셨고 그 이후 3개월 사시고 돌아가셨대요. 다시 한번 짧지만 굵직하고 무서운 얘기 들려주신 우리 헤라님 그리고 더 킹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괴담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블로천님이 올리신 글입니다. 택시 괴담 중 제일 무서운 이야기. 저는 택시 괴담을 고등학교 때 미술 교사로부터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업 시간 시작이 다 되어서 들어온 선생님은 도시락 먹고 오후에 공부하려니까 엄청 졸리지 하면서 모두 정신이 들게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겠다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던 자기 삼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장거리 손님을 태워다 주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에 삼촌이 살던 도시에서 제일 높은 산을 가로지르는 지방도로를 운전해 가고 있었는데 가로등도 없고 주변에 집들도 하나도 없는 어둑한 곳을 약 5분 정도 운전을 했을까. 갑자기 앞쪽에 전조등이 반사되며 펄럭이는 흰천이 팔랑팔랑 흔들리고 있었어. 깜짝 놀라서 차를 멈추었다고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차 앞을 자세히 보니 흰색 긴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이 길가에 서서 있었는데 바람에 긴 치마가 도로 쪽으로 팔랑팔랑 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니 웬 여자가 이런 인적 없는 곳에 혼자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고 이런 어두운 곳에 왜 서 계시냐고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대요. 그러자 그 여성이 2시간 넘게 차가 하나도 지나가지 않아 지금까지 계속 여기 서 있었다면서 바로 요 앞에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길로 약 30분만 가면 제 집이 나오니 거기까지만 태워주세요 했었다는 겁니다. 기분은 좀 찜찜했지만 가는 길에 부수입이라도 챙겨보자는 마음으로 태우고 우측으로 올라가는 산길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성이 뒷문을 열 때 택시 중앙에 있는 실내등이 켜지면서 얼굴을 보니까 핏기가 없어 보였으며 머리칼은 어깨 아래까지 내려진 긴 머리였다고 합니다. 길은 비포장도로라서 속도를 낼 수 없어 저속으로 운전해 갔는데 택시가 기우뚱 할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해요. 마치 시체가 갓 부패할 때 나는 가슴을 아래로 짓누르게 하는 그런 냄새 말입니다. 시체가 완전히 부패하면 썩은 냄새가 나지만 초기 부패 단계에서는 말로 표현하기 애매한 그런 냄새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라디에이터로 산속에 낙엽들이 썩은 냄새가 들어와서 그랬거니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한 30분 운전해서 올라가니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집들이 셋째 보여서 안심하고 어디쯤 내려줄까요? 하니까 제일 마지막 집 문 앞에 세워달라고 했답니다. 첫 집을 지날 때는 대문에 상이라는 글씨가 서 있는 호롱불이 걸려 있고 이 집은 초상이 났나 하고 두 번째 집을 지나쳤는데 이 집에서도 똑같이 그런 등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세 번째 마지막 집에 도착하니 다른 집과는 반대로 호롱불도 안 걸려 있고 집 안의 불빛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성 손님은 택시비를 주면서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하며 집이 어두워서 저 혼자 들어가 불 켜기가 좀 무서워서 그런데 같이 들어가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삼촌은 옆집들이 모두 초상집이라 너무 찜찜해서 다른 손님 호출이 있다면서 빨리 가봐야 한다고 그랬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출발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한 10분 정도 비포장도로로 내려갔을까요? 갑자기 라디오가 켜지며 심야방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서 차체가 심하게 기우뚱거려서 그 충격으로 라디오가 켜졌나 하면서 앞만 보고 운전해 갔다네요. 그런데 갑자기 라디오가 치치직 지직치치직 하면서 여자 목소리인 것 같으면서도 기계음 소리 같은 말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왜 안 도와주고 가? 왜 그냥 가? 오늘은 싱싱한 고기 먹으려나 했는데 아쉽네 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 삼촌은 기겁을 하고 속도를 더 내서 아까 가던 큰 길로 접어들어 겨우 안심했다고 합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주차를 해놓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오늘 수입이 얼마나 되나 하고 돈을 넣었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여자 손님이 준 10,000원짜리들이 모두 낙엽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무서우니 같이 좀 가달라고 해서 친구와 같이 지지난 밤에 갔던 곳을 정오쯤에 갔다고 합니다. 그 장소에 가보니 분명히 그날 밤은 멀쩡했던 집들이 모두 으스러져 폐허가 돼버린 지 오래된 집들 뿐이어서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그 집들만 쳐다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야, 너 그날 밤 귀신한테 단단히 홀렸던 모양이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어서 가자 하며 삼촌을 차에 태웠답니다. 이후 그 폐가로 올라가는 도로와 접한 도로 근처에 사고가 많이 나 가로등을 설치했으며 가로등을 설치한 이후부터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그 여인은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 잡아먹는 또 다른 존재였을까요?